21세기 한국의 비전과 통일조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세계는 급속한 성장을 했어요. 얼마만큼 성장을 하냐면 메모리 칩을 보면은 매년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면은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이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매년 기하급수가 되다 보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질 문명과 과학이 발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상 공간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도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갖도록 돼 있어요. 가상 공간 안에 내 캐릭터가 우체부가 돼 있으면 그 우체부가 이 가상 공간 속에서 사이버 속에서 우편을 배달합니다. 그 배달하면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프라인하고 가상 공간이 똑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하나의 세계,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가 현재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저희들은 핸드폰을 사보게 되면은 아마 10분의 1도 활용을 못 하는데요. 이제 핸드폰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말을 하면은 핸드폰이 이 공간에 떠요. 화면에 지금 보이죠? 공간에 떠가지고 상대방 사진도 공간에 떠. 그다음에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몇 킬로 나온다는 게 공간에 뜨잖아요. 내 본네트 위에 뜨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들이 생각한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돼 있다. 또 운전을 하면서도요 대화를 합니다. 지금은 음악을 일방적으로 듣지만은 대화를 하는데 그 칩을 꽂아놓게 되면은 한참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아주 남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예쁜 여성이 졸리냐고 묻습니다. 자기 졸려? 이렇게 물어봐요. 좀 쉬었다 갈까? 하면서 남자의 궁금사항을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운전은 지가 하고 가. 말한 대로 야 쉬었다 가자면 차가 멈추고 좀 빨리 달리자면 빨리 달리고 덥다 그러면 에어컨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오피스처럼 작업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 그런 문명의 혜택, 그것을 지구촌 시대요, 소위 정보화 시대요, 사이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은 그렇게 대단한 환경이 찾아온 것이 사실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항상 음이 있으면 양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 공간이 생기고 사이버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바꿀 때 그대로 두게 되면 그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팝니다. 그걸 상당히 비싸게 팔아요. 왜? 그 실명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마케팅을 하는데 긍정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이 털리게 되고 아이들이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소위 남자와 여자를 자극시킬 수 있는 성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N번방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져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스킬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단계별로 자기가 속는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 가서는 인생이 망쳐버리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망했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청소년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를 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80년대 일본을 망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성을 상품화해가지고 일본 가면 그게 굉장히 범람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걸 극복했어요.
그걸 극복하고 미국도 그걸 극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게 되면 동전을 넣고 밤새도록 그걸 봐, 야동을. 그럼 뉴욕에 가보게 되면 그것이 길거리에 쫙 널려 있어요. 그러면 동양 애들이 전부 다 동전을 바꿔가지고 그걸 봅니다. 그런데 뉴욕도 그거 다 없앴어요. 근데 지금 OECD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몇몇 촌촌에 다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가면 도우미가 있어요. 그 도우미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면의 사람이 우리 면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보니까 그러지만 그 나라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게 되면은 불법 촬영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파는 거죠. 그것이 유포되게 되면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자살하기까지 이르게 돼요. 그렇다면 21세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흐름의 문명의 흐름을 보니까 서양 문명이 주도한 시대에서 동양 문명이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물질 문명이 주도하는 시대에서 정신 문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세대에 지금 들어와 있다. 거기서 한국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망을 보게 될 때 지식 정보화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으냐, 땅덩어리가 크냐, 자원이 많으냐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했다면 우리는 못 이겨요. 근데 지금 뭐냐면 정보가 에너지예요. 정보가 돈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결합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가져요. 제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업자들에게 있어서 정보는 곧 돈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교수님 좀 정보 좀 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뭐 강의하는 사람이지 무슨 정보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문 선생님이 땅을 산 데만 가르쳐주면 그게 정보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선명 선생이 땅을 샀다 하면 꼭 거기 한 10배 오른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삼성보다 더 정보력이 빠른 데가 어디냐면 문선명 선생이다. 그러면 저희 물어봤어요. 어디서 정보를 얻냐 그랬더니 그분은 하늘에서 가르쳐 준대요. 하늘에서. 그래서 한때는 전국에서 서로 땅 사는 대회를 했어요. 땅 사는. 각 도마다 나가고 시마다 나가가지고 땅을 많이 산 사람에게 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땅을 평수로 따지니까 많이 살려고 아무 쓸모없는 땅을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 사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망했다 이거예요. 아니, 오를 땅을 사야 되고 개발될 땅을 사야 되고 뭔가 경쟁력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저 통일교회 저것들 뭘 모르고 그냥 아무 땅이나 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주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봉동에 있는 땅도 그때 산 겁니다. 그때는 봉동에 그 건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거기가 노른자예요. 이처럼 정보를 가지면은 금방 부자가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지식과 정보가 결합돼 가지고 그 나라의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해 볼 만하다 그 말입니다. 세계에서 보편적인 지식, 집단 지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어머니들이 생명 걸고 자식들 가르쳤잖아요. 자기는 굶어도 논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쟁 국가가 되게 됐다. 그리고 세계가 이제는 우리의 무대입니다.
문화 영토를 넓히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화 영토를 가장 먼저 넓혀 나갔던 분이 누구냐면 죄송하지만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120개 나라에다가 성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120개 나라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해가지고 무조건 선교를 내보냈어요. 그것이 1970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한국어가 보편화되고 1980년대 후반에는요, 각 대학에서 국어를 가장 잘하는 선생들을 뽑아가지고 월급을 주고 각 나라에 한국말 선생으로 보냅니다. 통일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세계화, 지구촌 시대가 됐다.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문명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 공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를 본다면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서양 문화에서 동양 문화로,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그래서 세계 기업들이 모두가 철학이 없는 CEO는, 철학이 없는 기업은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창업했던 저커버그는 목적의식이 없는 기업, 미래가 없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나라,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목적의식, 철학, 존재 이유, 그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한국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전 구조의 마지막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구조 속에서 다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냐? 좌익과 우익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세계가 반으로 딱 나눠졌어요. 이때는 모든 나라가 이념 갈등을 했어요. 왜? 냉전 구조니까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통일 구조예요. 수평 구조요, 통일 구조요, 평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구조요, 통일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하나 됐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 구조의 산물로 남북만이 분단되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통일을 못했어? 이거 아니고 왜 통일이 안 되고 있을까? 과연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과연 이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할 줄 아는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민족은 4대 종교가 결실하고 있습니다. 4대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유불선, 그 다음에 이슬람입니다. 이 4개의 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간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경천, 홍익, 광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천은 뭐냐? 정적 가치관을 경천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 군주와 스승과 아버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경천. 그 다음에 홍익은 뭐냐면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사상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서의 그 기둥이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에 보게 되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늘과의 관계, 종적 가치관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홍익 이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홍익이에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세계가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사상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완성되면 광명천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상에서 뭐가 나오냐? 정신이 나옵니다. 그 정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의 정신이에요. 도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 보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도사가 한마디 하면 안 들은 척 하면서 들어버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는 뭐냐? 감성이 앞서요. 그러니까 대접해놓고 따져. 대접해놓고 지가 안 해주면 성질 내버려요. 경상도는 뭐냐? 계산해놓고 대접합니다. 충청도는 뭐냐? 다 된 거 보고 움직여. 강원도는 뭐냐? 욱하다가 성질 내버려요. 강원도 감자바위 성질 내면 무섭습니다. 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도를 사랑하고 도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좋아하느냐? 평화를 위해서. 평화 사상이에요. 도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창조정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한국 사람만큼 창조적인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왜? 창조적이야. 말도 잘 만들어. 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을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러한 평화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체의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다가도 멍석 깔아주면 성질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박수를 안 치잖아요. 제가 치라 하면 성질내요. 그냥 한국 사람은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면 자존심 상해. 왜? 주체의식이 강한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대문을 열 때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리 오너라. 아니 지가 들으려면 들으지. 이리 오너라. 그 누구 없느냐. 언어 자체가. 주체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는 또 뭐가 강하냐면 저항의식. 그런 큰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 생명 걸고 저항해요. 이게 3.1 독립운동 아닙니까? 독립만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몽고가 한국을 먹으려고 40년 동안 몽고 정책, 그게 뭐예요? 뿌리까지 다 몽고로 바꾼 거 아닙니까? 우물까지 바꿔 몽고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씹어도 소화가 안 돼. 뱉어놓은 거예요. 중국이 40년 동안 3kg 했지만 얹혀 뱉어놓은 거예요. 일본이 40년 동안 먹어보려고 했지만 못 먹었어. 왜? 저항의식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대망의식, 큰 것을 기다리는, 유아 부인이 해무스를 기다리는,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는 민족, 기다리는 민족이에요. 이런 사상과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세계사에서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게 민족사고로 아닙니까? 우리의 당당한 민족사고로 아닙니까? 그것이 빛나는 시대가 지금 21세기다. 동양 문화의 정점, 그것이 한국 문화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 한국의 위대한 정신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숙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북통일이다. 이건 대장님, 남북통일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명, 운명은 비껴갈 수 있지만 숙명은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은 뭐냐? 우리의 숙명이야. 왜 거기서는 그 통일운동을 그렇게 한답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2차 대전이
왜 끝났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일본이 지금 세계를 집어삼켰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핵폭탄 2발을 던져버립니다. 그럼 핵은요, 그 주변에 있는 걸 다 땅속으로 끌어 들어가지고 이게 터져버려요. 이 핵이. 그러면 터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거 창공으로 미세먼지가 돼가지고 일본 전역을 덮쳐가지고 그 미세먼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피부병이 걸려갖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 방에 그 독한 일본 군대가 천황의 항복으로 말미암아서 문서에 지금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고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이제 삼상, 그러니까 외무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러시아와 미국과 영국의 외무장관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한국이 일본에게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양이 갖춰질 때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과도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신탁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은 좌익이었어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보수였습니다. 끝없이 싸우다 보니까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도저히 이 나라는 안 되겠다 했는데, 그 안 되겠다고 하는 선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1942년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 어떻게 하고 미국이 주장한 것은 필리핀을 누가 먹을 것이냐, 그리고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독일에게 모든 걸 뺏어버리고 먹는 것만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이 그대로 얄타에서, 소위 그 지금의 러시아 한 지역에서, 얄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루즈벨트하고 처칠하고 그다음에 스탈린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반도를 분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이미 1942년도부터 삼상회의에서부터 얄타 협상을 통해 가지고 분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미군정이, 북쪽은 모스크바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됐고, 그들의 앞잡이가 된 우리는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한강 철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1000만의 이상 가족, 20만의 사상자, 4만의 유엔군의 사상자, 많은 미망인과 고아와, 그리고 우리는 100불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기아에 휘둘린 6.25에 참전한 용사들이 하는 말을, 세상에서 이렇게 처참한 민족을 본 적이 없다.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199번째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이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북쪽이 미사일을 8발을 쏘니까 우리도 8발을 쐈어요. 이처럼 북과 남이, 남과 북이 끝없이 무기 경쟁을 하고 서로 적대시한다면은 이 경쟁사에서, 이 글로벌 시대, 이 세계화 시대, 이 지구촌 시대에서 우리는 반드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올해 지금 국방 예산이 600조에 달해요. 60조에 달해요. 그래 604조가 슈퍼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9.5%가 국방 예산이에요. 이 국방 예산을 만약에 교육 예산이나 복지 예산으로 선용하게 되면은, 이 효정 아카데미 한다 그러면은 지금 도지사가 여기 돈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정연합이 이렇게 공간도 빌려주고 이렇게 위대한 강사까지 불러주셨으니 제가 돈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쩌다가 호남에 와가지고 호남에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제가 참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은 이런 지역사회에 제가 그래도 수도권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 제가 거의 하루에 2군데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 정보를 나눠드리고 그 강사로서 어떤 문화를 전파시키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성숙돼야 돼요. 일본 같은 나라는요, 이런 사회 교육이 전부 다 국정비로, 국가의 국비로 이루어져요. 산속에 있는 연수원 졸업하게 되면 국가 그 학교 자격증을 줘요. 3일을 해도 자격증이 나와요.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대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말을 우물쭈물한 걸 보니까 점심도 못 준다. 응? 또 우물쭈물한 걸 보니까 그래서 오전에서 오후로 옮겼다. 매주 해야 되는데 격주로 한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구 회장님하고 이근희 회장님이 이 시청의 복지과에 가서 예산을 받아오세요. 이거 예산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 정도 그림, 이 정도 사진을 지난해 한 걸 가지고 딱 해서 증빙서를 해갖고 넣으면은 최소한 700만 원 나옵니다. 제가 견적 냅니다, 지금. 국방 예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국가도 이렇게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요,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해법을 내놓은 게 그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대성공을 해가지고 1년 총 생산액이 얼마냐면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 일본이 6조 달러. 우리가 일본 경제의 3분의 1입니다. 중국이 16조 달러. 미국이 21조 달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외교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등을 지고 경쟁을 하면서 적대시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일본도 못 이겨요. 중국도 못 이겨요. 미국도 못 이겨요. 군사력으로 다 그들이 앞서 있어 우리보다. 땅덩어리도 커. 인구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외교력과 그리고 전제된 게 뭐냐? 통일이에요. 만약에 통일이 안 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비참하게 몰리고 쫓기고 짓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일할 수 있을까? 통일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통일 방안은 제가 5가지를 정리했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3가지를 소개하려고 좀 줄였습니다. 왜? 강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념적 준비예요. 이념.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이 1991년도에 역사적인 만수대 의사당에 가셔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가게 되면, 북한은 가게 되면은 주체 사상을 한 강자 들어야 김일성을 면담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추기경도 들었어요. 문 목사님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 총재에게도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총재님을 수행했던 박보희 총재나 이런 분들이 그건 예의가 아니다. 문 총재님이 어떤 분인데 이분에게 무슨 설명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니까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아니다. 내가 듣겠다. 그리고 그들의 강의를 경청을 집중해서 1시간 10분 정도 들었어요. 이제는 대수다 하고 문 총재를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문 총재님이 앞에 나가가지고 가만 앉으라고. 내가 1시간 동안 강의 들었으니까 니도 내 강의를 1시간 동안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미쳤냐고 막 들고 일어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김다련 위원장이 그럼 다 나가고 나 혼자 듣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 혼자 듣겠다고. 그러니까 문총재님 배짱이 보통 분이 아니죠. 그때가 얼마나 북한이 산문할 때입니까? 여기 앉아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가면은 나는 안 한다 이거야. 다 들어와라 이거야. 나가버렸어 지금. 조금 전에 앉아있던 사람들 다 들어오라. 그리고 다 들어와 앉혀놓고 문총재님이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강의를 하느냐. 김다련 위원장, 그래, 당신은 마음이 있어. 왜 있죠? 그 마음이 보여? 안 보이지. 당신 눈썹 볼 수 있어? 갑자기 이 1분에 눈이 몇 번 깜박거린 거 알 수 있어? 그렇다고 사랑도 볼 수 없고 에너지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유물론자 아닙니까? 볼 수 없는 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눈썹이 눈 위에 있는 줄 알아? 땀나면은 피해가라고. 땀나면 피해. 왜 눈이 눈깔이 두 개인 줄 알아? 똑바로 보라고. 편리하려면 눈을 앞에 하나 붙이고 뒤에 하나 붙이면 얼마나 편리하겠나. 밤에 벽에 보고 자라고 두 개 앞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 무천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콧구멍이 두 개인 줄 알아? 왜 코에 턱걸이가 있는 줄 알아? 눈 아프면 안경 쓰라고. 왜 입을 이렇게 찢어놓은 줄 알아? 이렇게 찢어놓으면 밥알이 튀어나온다 이거야. 다 계산해갖고 찢어놨다 이거야. 이처럼 이 세상에서 땀이 날 줄 어떻게 알았으며 먼지가 오면 눈을 깜빡고 어찌 알았으며 안경 쓸 거 어찌 알았으며 튀어나올 걸 어찌 알았으며 이게 우연히 지나는 쪽으로 됐다고 볼 수 있냐 이거야. 과학자 중에 과학자고 가장 많이 생각한 이 세상의 이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거야. 근데 뭐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그냥 땅을 이거 치면서 보시죠. 저 책상에 막 치면서 하니까 이분들이 총재님 알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노동신문에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박수 한번 쳐야죠. 세상에 북한의 핵심부에 그 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주체사상은 틀렸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설명을 그 김다련이 얼굴을 가지고 설명해버린 그런 남자가 어딨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회담이고 나발이고 이제 끝났다 이거야. 왜? 김일성이는 그때 이게 금기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틀렸다고 그랬으니까 회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박보기 총재 옆구리를 툭 치면서 당신은 목숨이 몇 개나 되냐고. 그 사람들이 잡아두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김일성이 회담은 언제 하냐고 김다련 위원장한테 얘기하니까 좀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CCTV로 문총재를 다 본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남자다운 남자는 처음 봤다. 지금까지 다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나하고 사진 찍기를 원했지만은 저 문선명이라는 사나이는 진짜 사나이고 진짜 목사다. 빨리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단독 면담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이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핵심 철학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이에요. 그러면 정반합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헤겔입니다. 헤겔은 유럽의 3대 천재예요.
근대화를 일으켜준 최초의 사상가입니다. 근데 헤겔의 좌파 중에서 포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포엘바가 기독교의 본질을 썼어요. 그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예수의 사명, 수명이 끝났다 이거야. 이제 기독교의 수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근본은 인간이다, 인간. 그러면서 헤겔의 변증법을 유물 변증법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엥겔스하고 막스입니다. 그러면 유물 변증법이 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대 아니까 반의 개념 아니에요? 서로 싸워가지고 전류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의 개념이니까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요즘에 젠더 갈등 싸우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자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싸워서 저녁에 사랑할 때 싸웁니까? 스승하고 제자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와 농민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낫을 들고 노동자들은 망치를 들으라 이거예요. 낫으로 지주의 목을 쳐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망치로 사용자의 뒤통수를 갈겨버려. 그러면 피가 온 대지를 적실 거 아니냐. 그래서 공산주의 깃발이 빨간 거예요. 그리고 별이 오른쪽에 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주를 죽이고 농노를 죽이게 되면 유토피아의 세계, 별과 같은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쟁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물론의 근본은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원숭이인데 노동을 하다 보니까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거부하면 다시 원숭이로 돌아가. 이게 반동 아닙니까? 갔다가 다시 간 게 반동. 이게 반동 문제를 숙청할 때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과 철학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진화해서 인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동무가 됐는데 그 사상을 거부하면 반동이야. 그 반동 문제는 숙청되는 거예요. 어떻게? 잔인하게. 이게 인간관 아니에요. 그들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된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내 인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강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공산주의자가 돼요. 지금 정치권의 NL파들이 다 이거 공부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아무도 그들의 투쟁 논리를 반박할 수도 없고 대안을 세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총재님이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정반합은 틀린 이론이다. 틀린 이론이다. 그럼 뭐냐? 정분합이다 이거예요. 반의 개념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는 반의 개념이 아니고 상대 개념이다. 남편이 없는 아내가 있을 수 없고 아내가 없는 남편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부모의 안식처는 자식이고 자식의 안식처는 부모지.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싸워가지고 그 가정이 발전하겠나. 반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상대 개념이요 상응의 개념이야. 서로 주고받아야 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없이 플러스는 없어져 버려. 상대에게 줄 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받으면 마이너스 되고 주면 플러스 돼요. 모든 존재는 상대적입니다.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하고 제가 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받게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도리도리 짝짝꿍 아닙니까? 도리도리. 남편 도리, 아내 도리 짝짝꿍, 아버지 도리, 어머니 도리 짝짝꿍. 그러니까 제가 지금 힘주어서 강의를 한 것은 강사의 도리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와가지고 강의를 해 드리는 건 저의 도리고, 여러분의 도리는 뭐냐? 그래도 가끔 박수를 보내야 여러분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리를 못하면은 존재 의미가 없다, 이게 존재 의미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도리 짝짝꿍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가르친 건 뭐예요? 곤지 짝짝꿍. 하늘과 땅의 뜻을 알면 짝짝꿍한다. 땅의 질서만 알고 하늘의 질서를 모르면 짝짝꿍 안 돼. 그래서 곤지. 하늘과 땅의 뜻과 의미를 알면 짝짝꿍이 벌어진다.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늘과 땅의 의미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네 손 안에 들어와. 그때 주물러 버려. 잼. 여러분요,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요. 도리 짝짝꿍, 곤지 짝짝꿍. 그리고 그런 뜻을 알면은 세상이 네 안에 반드시 들어와. 그때 잼. 응? 우리 이근재 회장님 손에 세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때 주물러 봐요. 주물러.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질서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늘의 질서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보십시오. 주고받는 데 있어서도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사랑이에요. 투쟁의 목적, 정반합은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이 뭐냐? 상대를 부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공산혁명 아닙니까? 근데 주고받는 것은 너를 주고 또 너를 주니까 뭐요? 또 하나의 공적 기관이 생긴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세계예요. 평화의 세계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기를 노른자와 흰자가 반대라는 거야. 노른자와 흰자가 계속 싸우다 보니까 병아리가 돼가지고 벽을 깨고 나와버렸다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100년 전에는 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생태계를 연구한 생물학자들이 그건 틀렸다고 말합니다. 노른자와 흰자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노른자는 뼈가 되고 흰자는 살이 되는 거예요. 노른자는 뼈가 되고 흰자는 살이 돼가지고 병아리가 성장을 하면 성장할수록 껍데기는 얇아져. 왜 얇아지느냐? 병아리를 보호하고 있다가 병아리가 온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상응한다 이거예요. 투쟁에서 깨진 거 아니에요. 스스로 깨지는 거예요. 이처럼 공산주의 이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제가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이 필요하다. 민간 주도. 관 주도가 아닙니다. 관 주도는 만약에 관에서 나서게 되면은 중국이 시비를 걸고 러시아가 시비를 걸어. 그러나 민주도의 통일운동과 사상운동은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그 국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이 필요하다. 1960년대 문선명 선생님이 여의도에 100만 집회 최초로 한 겁니다. 100만 집회.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승공의 밤을 하고 이런 자본론을 비판하고 유물론을 비판하고 변칙법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운동이 펼쳐져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있잖아요. 전국 승공 궐기대. 광주에서 궐기대 할 때 아들이 죽었어요. 웬만한 부모 같으면 아들에게 달려갈 터인데 아들은 개인이지만은 내가 지금 나가는 것은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한 것이다. 전국을 다 순회하고서야 미국으로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분단이 돼 있다면
일본은 조총련과 민단이 있습니다. 조총련이 만들 때 김일성이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조총련들에게는 아파트를 지어줬고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조총련은 김일성의 그 은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돈이 엄청 많아. 근데 한국의 민단은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민단의 자녀들은 조총련 학교 가야 돼. 한국말 배우려면. 학교도 없어. 그냥 조총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상을 직시한 문선명 선생님께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민단을 교육을 하고, 그 민단과 조총련은 원수가 돼 있는데 그 조총련까지 교육을 해가지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애국자는 문선명 당신밖에 없어 해가지고 조총련을 1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킹텍스에서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만 명. 이때 당시에 7개, 서울에 있는 7개 호텔의 모든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자기의 테이블을 책임지는데 가관이요. 걸어서는 끝까지 못 가요. 킹텍스의 모든 문을 열어가지고 만찬한 건 처음이래. 10,000명. 밥값만 계산해 보시오. 얼마나 되겠어요. 그분들이 문총재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민단과 조총련이 하나 돼가지고 마치 북한 인민과 우리 남쪽에 사랑하는 동포가 손을 잡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듯이 민단과 조총련이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1971년 한국의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을 움직여야 된다 하고 미국 가셔가지고 미국 시민들이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한 것은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자유국가를 지키고 전 세계 인류에게 자유와 사랑과 복지를 만들 수 있는, 미국을 희생시켜서라도 한반도를 구한다는 것을 미국의 사명으로 똑바로 알아라고. 근데 그 사명을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불이 났어. 내가 소방관으로 왔다. 너희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의사로 왔다.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미국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총재님을 유엔에서 초청해가지고 연설을 듣고, 또 스위스에서 초청하고, 영국 의회에서 한학자 총재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영국 의회에서 한국 사람 연설한 적 없어요. 근데 영국 의회에서 한국 여성 한학자 총재님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스승을,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조직입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일본의 돔 체육관, 그 돔 체육관에 소속된 팀이 야구에서 이기면 있잖아요. 천장이 쫙 벌어져요. 요 벌어졌다가 다시 닫는데 전기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한 번 열렸다 닫는데 그 나라 돈은 적은 돈이지만 15억이, 그런 5만 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에 이렇게 모였어요. 5만 명이. 여러분요, 일본 사람 5만 명은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왔냐면 부시 대통령과 부인이, 라이사 부인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왔고, 내가 평화대사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한 총재 연설을 듣고 보니 미국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참가정운동이다. 참가정운동은 인류를 구원하는 운동이고, 참가정운동은 세상을 구하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의 로정이다. 이렇게 일본에서
이때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요. 직전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그런 한학자 총재님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북한을 좀 가고 싶으니까 도와주시오. 이때. 그래서 지금도 반기문 총장이 한학자 총재님과 파트너가 돼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에게 한학자 총재님이 제안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제는 대중을 끌어모아가지고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국회의원 연합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세계 국회의원 연합을 만들어서 전 세계 국회가 한학자 총재가 지향하는 바를 입법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효정 아카데미 학생 여러분, 21세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구촌 시대요, 세계화 시대요, 글로벌 시대다.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존경하는 국격이에요. 국격. 기업이 왜 홍보전을 펼칩니까? 신뢰를 쌓기 위해서. 신뢰가 가는 레고를 갖게 되면 마케팅이 쉬워요. 전자제품을 살 때 삼성을 살 거냐 LG를 살 거냐 대번에 손이 갑니다. 그런 것처럼 21세기는 국격, 국가에 대한 신인도, 그것을 강조하면서 리틀 엔젤스에게 문 총재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60주년, 70주년, 10년 주기로 대한민국을 지켜준 참전 용사가 있는 나라에 가서 메달을 달아주고 만찬을 하고 춤을 춰주고 감사를 표해라 해가지고 지금 노르웨이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들에게 메달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희생했던 분들의 그 묘비를 닦아주고 꽃을 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분이 뭐라고 문 총재님에게 편지를 썼냐면요, 자기가 18살 때 여기 참전했답니다. 6.25 때 참전을 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도 몰랐대요. 왜? 유엔군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싸웠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느낀 것은, 야, 세상에서 이렇게 처참한 나라가 다 있냐. 그런데 그 고지에서 자기 친구가 죽었대요. 많은 사람이 전사한 걸 봤대요. 이렇게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나라를 위해서 내 친구가 죽어야 되고 왜 내 팔다리가 끊어져야 되고 내가 도대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의미가 뭔가 이거예요. 한 생애를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리틀 엔젤스가 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처참했던 나라가 3만 불 시대가 됐고, 그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들의 이 수준 높은 고상한 이 노래와 춤을 보니 내 팔다리 끊어진 것 아깝지 않고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그 나라를 구한 것이 나의 자랑이며 내 인생 90년을 돌아보니 6.25에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리틀 엔젤스요. 그걸 깨닫게 해준 이게 국격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여야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만 했지 언제 내 나라를 도와줬던 그들을 위해서 보답해봤냐 이거예요. 보답을.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한덕수 총리가 이때 미국의 대사였어요. 한덕수 대사가 문 총재님을 찾아와가지고 대한민국 40년 외교사에 40년 동안 외교를 했지만은 리틀 엔젤스가 와서 춤 한 번 춘 것만 못했다 이거야. 세계 앞에 대한민국을 각인시켜 주신 문선명 총재님이시여, 당신의 애국심을 존경합니다.
했던 분이 지금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왔습니다. 반도체 칩을 들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5년 동안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없었어요. 삼성이 사실 그동안 동안 투자를 했어야 돼요.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벤처기업을 사가지고 이익은 많이 남겼어요. 그러나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해. 왜? 기술 산업 사회는 한 번 밀리면 먹이가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5대 기업이 앞으로 4년 동안 80조를 투자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기술 투자, 특히 하나 될 수 있는 평화운동, 그 평화운동의 핵심은 뭐냐? 이념운동. 이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남북통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북한에 있는 7천조에 달하는 자원을 남쪽에 있는 자본과 기술이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개인 GDP가 8만 8천 불이 된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인구 절벽 문제도 해결돼요. 제가 북한에 가봤지만 북한 여성들이 이쁩니다. 그리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전부 다 북쪽으로 장가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장가 갔다 뭐들어 돌아와서 땅이 넓은데 그것도 집 짓고 살면 돼요. 비어있는 집이 많아요. 한번 가볼까요? 이 남자가 누굽니까? 우리 우리 회장님은 지금 누군가 가만히 쳐다보는데 제가 지금 평양에 내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 바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공항에 내렸는데 입국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불이 안 켜져가지고 깜깜해서 못 써. 이게 북한이에요. 공항에도 불이 안 들어와요. 평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아놓은 전시관이에요. 이 안을 들어가면 별천지입니다. 근데 저도 이곳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이 선물을 보냈더라고, 김일성한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보낸 걸 전시해놨어요. 근데 누구 것만 하냐면 김영삼 것만 없더라고. 그래서 왜 김영삼 건 없냐 그랬더니 그 반동 분자가 회담하자 해놓고 일주일 후에 죽은 김일성에게 조문을 안 왔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건 반동이기 때문에 걔 것은 치워버렸다 하더라고. 야, 그 사람들 재밌어. 그리고 제가 가서 직접 1600카트를 이렇게 찍어왔어요. 주체사상 탑이 있고 참 많은. 근데 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김일성 대학을 나왔는데요. 제가 많이 놀란 것은 항상 제일 앞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섰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겸손해라. 앞자리에 서지 마라. 세 번째 서라. 그런 지도자 훈련을 계속 받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얼마나 어렵느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쓰던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한번 가만히 보시면 컴퓨터를 쓰면 뭐가 들어야 되죠? 전기가 들어야 되죠?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은 우리도 컴퓨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무늬만 컴퓨터지 컴퓨터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화장실입니다. 저것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화장실이에요. 펌프로 가지고 이제 물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은 참 처참해요. 또 농사를 짓는데 지금 농사 짓는 아이들 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공부하지 않고 지금 밥 메고 있어요.
그런데 가뭄이 와가지고 쩍 벌어져가지고 식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참하고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해야 될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력 통일, 두 번째는 흡수 통일, 세 번째는 평화적 통일이에요. 그럼 무력 통일을 한다. 오늘 이근재 회장님이 축사하면서 전쟁은 정말 가장 비열하고 가장 슬픈 일이다 했는데 정말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넓습니다. 예, 참 농지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몇 개 떨어져도 몇 명 안 죽어요. 이라크는 전부 다 사막이에요. 사막에 떨어져 봐야 몇 명 죽겠습니까? 그런데 한반도는요, 서울에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서울에 있는 모든 건물이 핵폭탄이에요. 건물 속에 있는 가스라든가 이게 폭발해가지고 불바다가 되어버리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60년대 이전 아니에요. 더 이전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지냐, 전쟁 나면은 모두 지는 거예요. 북쪽도 남쪽도. 이처럼 무기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리고 국지전을 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자살을 하면서 상대를 제거하는데 훈련돼 가지고 그 준비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핵폭탄이 소형화되면 그 사람 들고 와버려, 와고 터져버려 지가. 응? 이렇게 무서운 현실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흡수 통일입니다. 흡수 통일 되려면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실업자가 1000만이 생겨버려요. 그럼 뭐 이근재 회장도 못 살아. 실업자들이 와가지고 데모하면서 직장을 내놔라,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난리 나버려.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돼 버립니다. 흡수 통일 아니에요.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쌀을 주고 소를 몰고 가갖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술을 주라, 기술을 줘가지고 북쪽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남쪽으로 수출을 하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쌀을 준다 이게. 그러면 북쪽이 자존감도 높고 북쪽의 경쟁력도 높기 때문에 평화자동차를 만들어라. 그런데 한국 정부가 반대한 거예요. 독일에서 가져온 피아트를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해서 한국으로 팔게 되면은, 피아트를 사게 되면 약 7천만 원이라면 북쪽에서 만든 것은 3천만 원이면 사. 왜? 관세가 최소국가야. 최고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좋냐 이거야. 북쪽을 살려주고 남북한의 경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겠냐 이거예요. 대통령들이 북한에 가면 다 이곳을 들렸어요. 노무현이도 들렸어요. 그러나 문 총재가 하는 건 싫어했어요. 북한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조립 공장이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우리를 얼마나 신뢰했냐면 통일교회를 지금 기공식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회를. 미국의 교회 중에 유일하게 통일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어가지고 기공식을 했어요. 저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그리고 이게 완공된 거예요. 그리고 커팅을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평양 한 복판에 가정연합 교회 재단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진일보하고 북쪽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럼 흡수통일이 안 된다 이게. 흡수통일.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면
평화적 통일은 총선거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은요 스위스에 살았어요. 그래서 북한을 스위스처럼 만들고 싶은 것이 김정은의 꿈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스위스에 살았어요. 그리고 가장 복지가 잘 된 나라요. 가장 민주화가 잘 된 나라요. 그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만약에 미국이요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가? 진정한 비핵화를 원하는가? 유엔이 감시한 가운데 공정하게 남북 통일 대통령을 뽑자. 이렇게 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김정은이가 나옵니다. 김정은 연설도 잘해요. 전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김정은 인기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거의 버금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안철수 나올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응? 철수 할망정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재명 안 나오겠어요? 이재명 나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7명 나와. 7명.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면 7명이 서로 그냥 김정은 정도로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무소속 나오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김정은이가 돼버리면 아마 이근희 회장 같은 분은 자살해 볼 거예요. 응? 성질 급해가지고. 여러분요,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김일성 생가예요. 김일성 그 뒷동산에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이드하는 아가씨가 어떻게 가이드하느냐.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장군께서는 전쟁이 났을 때 솔방울로 수유탄을 만드시고 모리알로 굴향미를 만드시고 그 가난무도한 적군을 무찌르시며 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 아이씨, 나도 눈물이 나와버리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거운동 해버렸다. 난리 나버려.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가버리는데 어쩔 거냐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러냐. 이 나라에 가보니까 창광 유치원 2살만 되면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집단 교육을 해요. 그 집단 교육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관물대를 보세요. 군인들보다 더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서양 악기를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서부터 이미 전문성이 가려져. 너는 가이드가 되라. 그 사람들은 가이드를 뭐라 하냐면 가이드, 강사, 선생, 교수예요. 김일성 생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관광 가이드가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언제부터 그렇게 훈련했느냐?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머릿속에 배겨버린 그 사상을 뽑을 수 있겠냐 이게야. 못 뽑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잖아요. 그 사상을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뜨거운 이념과 사상이 없이는 북한을 요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너 살고 싶으냐? 네가 마지막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마감하고 싶다면 개혁과 개방을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모스크바 대학생들을 3만 명을 미국으로 보내라. 자유국가, 자본주의 국가에 공부를 시켜가지고 당신의 개혁과 개방을 돕겠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을 때 탱크를 그 학생들이 막아서가지고 개혁 개방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리고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이산가족을 만나야 된다. 금강산을 개방해야 된다. 내가 기술을 주겠다.
평화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 약속을 김일성이가 지키다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다른 사람을 다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위기가 오면 문선명 선생하고 상의를 해라. 나의 의형제다. 의형제. 응? 의형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물꼬를 트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일화를 설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쪽에서 연기를 해버렸잖아요. 연기. 왜 연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걸 줘야 되는데 이게 입금이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 저도 헌금을 150만 원 하고 갔어요. 걔들은 어디 돈이야. 관광 가도 돈 달라 그러고, 어떤 교수고 미팅 해달라고 돈 달라 그래. 저녁에 개고기 한번 먹으러 가자 그러면 돈 달라 그래. 다 돈을 줘야 돼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돈을 못 주니까 보이콧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리트너 헬스가 북쪽에 가가지고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고, 평양의 예술 소년단이 우리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합니다. 이 공연을 왕래하면서 조율을 해가지고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물꼬를 튼 거죠. 지도자 여러분, 국력은 무엇일까요? 국력, 국방, 외교, 그리고 요즘에는 경제라고 합니다. 국방, 외교, 경제. 이게 국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21세기의 국력이 뭐냐? 21세기에 정말 새롭게 등장한 국력은 가치관이에요. 철학이에요. 이념이에요. 그 이념을 중심 삼은 애국심이에요. 아니, 건강한 도덕성이에요. 얼마만큼 가정이 튼튼하냐? 얼마만큼 그 사회망이 튼튼하냐? 얼마만큼 지도자들의 의식이 바로 서 있느냐? 이게 그 나라의 국력이라는 거예요. 부디 효정 아카데미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미랄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찬란하게 빛나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때 김영국 의원이 계셨고 이상재 회장이 있었다는데, 그분들이 참 외쳤던 그 외침이 실제적으로 발자국으로 남아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지금 이렇게 색깔이 지금 있습니다. 붉은 색깔은 공산화 됐던 색깔이고, 푸른 색깔은 민주나라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그 나라에 잠복돼 있어요. 잠복. 이것을 모두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금수강산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모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주장해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